경매를 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위반 건축물을 낙찰받았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식적인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 수선, 용도 변경하는 등의 경우나 원래 받았던 건축 허가를 변경해서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무당 증축행위나 테라스를 실내 공간으로 무단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위반 건축물로 포함됩니다. 실무상 많이 볼 수 있는 위반 건축물의 예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로는 영등포 원룸촌에 많이 볼 수 있는 방쪼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을 용도무단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죠. 셋째로는 베란다 불법 확장. 네 번째로는 옥상에 옥탑방 설치. 다섯째로는 고시원이나 모텔 등의 개별 취사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제 경매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진짜 꿀팁 대방출입니다. 경매에서 보면 이런 위반 건축물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반 건축물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베란다의 지붕을 막은 경우, 이런 경우는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 정도는 경매 현황 조사 때 건축물 대장과 상의하여 조사를 해놨을 뿐 지자체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건물을 대소산하여 지자체에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에 투룸이 2개인데 이걸 4개로 쪼개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를 해놨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면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이행 강제금은 물론 원상 회복 명령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매년 발생하는 이행 강제금과 원상 회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봤는데 내가 조회한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건축물 대장 갑직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글씨가 노란색 박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뒷장에 을지 변동사항란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일정 기간에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시장 명령이 내린 뒤 미이행 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거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2회, 총 5회까지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었지만 2019년 이후로부터는요, 법이 개정되면서 위반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 매년 부과가 됩니다. 이행 강제금 벌금은 건축물 위반한 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요. 보통 1회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공사비의 50%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시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의 이행 강제 금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 위반 건축물을 다시 건축 허가대로 원상복구한다. 이 경우에는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반 건축물의 위반
위반 사항을 수정하여 합법화한다. 이 경우는요, 추인 절차를 통해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양성화를 한다입니다. 이 경우는 과거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비용 없이 규제를 풀어준 일시적인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경우 또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 번째,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법입니다. 수인 허가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차후 행정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 불법적인 부분을 현행법에 맞춰 뜯어 고치면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얼마나 큰 리스크냐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순간부터 해당 건물의 소유자, 즉 건축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집을 팔려고 내놔도 이행강제금 부담에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요. 전세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상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 세입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소유자가 1인인 다가구 주택인 경우 불법 중축하지 않은 층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외일 뿐이죠. 또 위반 건축물은 언제든지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꿀팁 하나 더. 내가 위반 건축물을 낙찰받았다면 이전 소유자가 소유했을 때도 위반 건축물이었겠죠. 종전 소유자는 돈이 없어서 본인 건물이 경매가 나왔을 텐데 이 이행 강제금을 다 냈을까요? 당연히 밀려있을 확률이 높겠죠. 밀려있던 종전 소유자의 이행강제금은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네, 그건 바로 종전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전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미납했더라도 낙찰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경매 절차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이행강제금만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경매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위반 건축물인 것을 속이고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